UN 미래포럼은 앞으로 300년 뒤 한 국가의 인구가 제로가 돼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바로 낮은 출산율 때문인데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달리는 놀이기구 열차를 타듯 초고속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 2009년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이자 9살과 7살 된 두 딸의 엄마인 류미아 씨. 아침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재현이 뭐니? 혜연이 밥 먹게 앉으세요. 옷 다 입었니? 아니 다 못 입었어. 혜연이는 직장이 먼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나면 두 딸을 챙기는 일은 꼼짝없이 엄마의 차지입니다. 아니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앉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방학이어서 바쁘고 분주하기가 평소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조바심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한데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밥 먹을 때 한참 있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할 얘기 다 하니까 자꾸 다그치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다그치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 때가 제일 많죠. 밥은 좀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출근한 시각은 오전 7시. 혼자서 아이들을 깨워 씻는 거,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일일이 확인하고 아이의 준비물까지 챙기고 나면 시간은 어느새 8시가 훌쩍 넘습니다. 정작 자신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기에 일쑤입니다. 엄마 엘리베이터 된다. 엄마 갔다 올게 재현아. 이따가 봐. 엄마, 할래. 알았지? 딸아이를 승용차에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에야 류미아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일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은 비슷한 시각 아이 손을 잡고 부랴부랴 어린이집 문을 들어서는 다른 엄마 아빠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나오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또 졸려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죠.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느는데 우리 사회의 양육 여건은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 같은 경우 이제 미취학까지죠. 우리나라 나이로 7살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일하기에는요. 근데 학교 가면 더 문제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뭐 오래 돌봐줘야 3시, 4시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너무 없는 실정이거든요.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나 가치관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문직 직장 여성인 34살 정모 씨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한 이른바 딩크족입니다. 애기 키우면서 기쁨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아무래도 자기가 키워야 되는 그 의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부부 사이는 더 소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가 최저였던 2005년 1.08명에서 이른바 황금돼지의 등 출산 특수로 반짝 상승한 뒤 지난해 1.2억 명으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도시국가의 홍콩의 0.96명을 제외하면 세계 최저입니다. 사실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한 가정에 5명, 많게는 9명 이상 낳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962년 가족계획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현재 출생하는 애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당장 그 노동력 부족 문제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단은 그 어떤 과도기적으로서는 아직도 뭐 청년 시류라든가 어떤 공부 과잉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10년, 15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 노동 세대들이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회보험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이 세금 자체라든가 보험료, 어떤 재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적인 위기 문제도 있고 사회보장 전반적으로 어떤 그 재정 구조가 취하게 되는 거죠.
다음 행성은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푸른 산, 푸른 바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 하나하나가 더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직장 보육시설에서는 원장과 영양사를 빼고 교사 11명이 어린이 32명을 보살피는데 부모가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면 밤 10시까지도 아이를 봐줍니다. 이 때문에 육아 문제로 퇴사나 휴직을 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직장 보육시설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가깝게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제일 크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오후 늦게 끝나시고도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일부 선택받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설치 이행률은 고작 56%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데 정규직이더라도 20인 미만의 작은 회사 아니면 50인 미만의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이제 불이익이나 해고가 제일 많고요. 그분들은 비정규직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 근로자의 70% 정도가 비정규직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국 고용 불안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도 돼야 되고 기업 측에서도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은 아마 한 10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지 갑자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비도 부담입니다. 엄마들이 모이면 의뢰에 나오는 이야기도 자녀 교육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크면서 한과목만 시켜도 5, 6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집에 못 있는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또 나중에 얘가 이게 중학교 가서 또 터지고 고등학교 때는 또 터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에 남들이 뭐 한다 그러면은 자꾸 솔깃해서 엄마들을 만나보면서 이게 사교육이 더 세상이 되는 것 같아. 엄마들 모이면서 엄마 누구는 뭐 한대더라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난스럽죠. 그래. 중학교에 만약에 한 과목을 하는데 20만 원이다 그러면 3, 40만 원인데요. 고등학교가 되면 한 달 차이라도 어제 처음으로 딸기 사봤냐? 딸기 사봐서 딴애 같으면 이제 몇 평을 먹었을 텐데. OECD 국가의 GDP, 즉 국내 총 생산 대비 보육 조기 교육 예산만 봐도 한국은 꼴찌입니다. 겨우 0.12로 OECD 국가의 평균인 0.7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이 거의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정부 정책의 수혜 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 회사는 2005년부터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각종 제도를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성 직원들의 출산율은 2005년 1명에서 지난해에는 1.6명으로 불과 3년 새 크게 증가했습니다. 법이나 제도는 늘 어디나 잘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느냐, 법을 지키느냐, 그리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의 그 차이인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타 회사랑 똑같이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사회 공동 책임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저희도 약간 이제 이게 가능할까라고 두려워하는 선입관들이 있었는데 실제 사례가 생기죠. 그러니까 출산 휴가가 생기고 또 육아휴직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돌아오는 기간이 생기고 그런데 해보니까 서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를 회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다음 사례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짜자자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려줄게요. 잘 먹었어. 박하면이 박수. 다 먹었어. 박수. 잘 먹었어요. 육아 문제로 잠시나마 일을 쉰 경험이 있는 직장 여성에게는 재택근무도 상당히 매력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인 김선희 씨는 출산 휴가가 끝난 뒤 지난해 9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사회생활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직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이대로라면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치인 7%에서 초고령화 사회인 20%까지 가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154년이나 걸린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초고속입니다. 유엔 미래포럼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1.2억 명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300년에는 인구가 1명도 남지 않아 소멸될 국가 1호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명 낳죠. 지금 현재의 출산율을 집어넣으면 2300년에 거의 제로가 됩니다. 미래는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인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 준비해서 2년 후, 3년 후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껏 여성 개인과 가정에 맡겨진 양육과 교육의 짐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것만이 저출산의 꼬인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